자, 오랜만에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강세입니다. 특히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에는 무상증자 권리락 행사의 강세죠. 뿐만 아니라 하이브와 네이버도 유상증자에 참여했다는 소식에 역시 동반해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자, 우리 주식시장에서 이 메타버스 관련 주식 여전히 매력이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수 한판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알파프로 투자전략팀의 정태근 팀장, DB금융의 김진만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메타버스라는 산업은 죽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또 저희가 어떤 굴곡이 있는 만큼 투자 의견을 그때그때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매일매일 살펴보는 것이 또 중요해서 이렇게 전문가들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자이언트 스텝인데 목표가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만 팀장께서는 가차없이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태근 팀장께서는 78,000원의 목표가를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자, 매도 의견을 먼저 주신 이유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로 이제 주가가 올랐는데 보통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주 인수권 상장한 이전까지 이제 주가가 거의 눌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워낙 이제 무상증자라는 이제 긍정적인 효과는 있으나 이제 물량에 대한 부담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상황에서 이제 어느 정도 권리락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일단 구주가 매도 물량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앞으로 주가가 오를 가능성보다는 떨어질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싶고, 지금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그렇게 흐름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흐름 자체가 아무래도 매출을 뽑아내기에는 조금 어려운 구조다 보니, 아직은 좀 어려운 구조다 보니까 이제 뭐 금리 인상 등 여러 가지 이슈에서 좀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라면은 지금 이제 고점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당장 매도 버튼을 누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메타버스로 보는 게 아니라 자이언트 스텝의 개별 이슈인 무상증자 권리락에 따라서 그런 얘기죠. 일단 권리락이 나왔다는 거는 이제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미 획득했다는 이야기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이전에 있던 구주라 그러죠. 구주는 매도를 하는 게 원래 일반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자이언트 스텝의 성장세는 굉장히 좋으나 그런 권리락 이후에 구주 물량, 거기 추가적으로 무상증자 이슈 이후에 상장하는 신규 물량까지 조금 물량적인 부담감이 존재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에서도 알고 있는 듯한데 지금 윗꼬리를 달면서 상승 탄력이 둔화됐습니다. 17% 오른 75,300원입니다. 그런데 저희 정태근 팀장께서는 목표가를 78,000원으로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그냥 또 흘려보내기가 아쉬운 것이 메타버스 관련 주식들이 오늘 동반해서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 같이 또 한꺼번에 조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을 저도 우리 투자자분들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생각이십니까? 아니요. 일단 저는 그 김진만 팀장님이랑 같은 의견인데. 아, 그렇습니까? 일단 목표가는 제시를 해야 되니까 일단 가격을 제시했는데, 일단 여기서 뭐 추가 반등 나온다라고 보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요거는 뭐 제 의견을 뭐 참고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무상증자 권리락 착시 효과로 해서 주가 반등이 나왔던 흐름을 좀 참고해 보게 된다면 아마 답이 좀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자이언트 스텝이 오늘 무상증자 권리락 착시 효과로 뭐 상승이 나오고 있다고 특징 뉴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가장 가까운 예가 2019년 12월 26일 날 세경 하이텍과 무상증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상증자 권리락 당일날 또 착시 효과를 위한 어떤 상승,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착시 효과 끝나게 되면서 주가가 반등이 나지 못하고 주가가 좀 흘러내리는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전반적으로 나타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자이언트 스텝이 이 세경 하이테크가 겪었던 무상증자 권리락 착시 효과가 반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뭐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한 78,000원까지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충분히 뭐 많이 반등이 나왔다고 좀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추세적인 상승으로 간다, 그 부분은 아무래도 조금은 무리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과거에 무상증자 권리락이 있었던 종목들이었던 그 차트 흐름을 참고해 보면은 가장 좋은데, 가장 최근에 제가 기억나는 게 세경 하이테크가 무상증자 권리락 당일날 착시 효과에서 반등이 나오고 그 이후에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았던 점을 참고해 보게 된다라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자이언트 스텝도 비슷한 흐름이 연출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목표가를 조금 낮게 잡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지금 신규로 들어가기에 매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온 이슈로 이제 지금은 정리하고 나가셔야 될 네네. 타이밍이다라는 두 분의 의견 일치한 것으로 여러분들께 확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오늘 자이언트 스텝이 무상증자 권리락으로 두 자릿수의 상승을 나타내는 것은 이제 만약에 수익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차익 실현을 하고 나갈 시점이라는 의견에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이언트 스텝이 이제 유상증자 청약을 진행을 한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표적인 메타버스 플랫폼 회사로 분류가 되는 네이버와 하이브도 이 유중에 참여한다는 소식 때문에 저희가 이 이슈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 의미 있는 소식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그 최대 주주들이나 기타 임원들은 유상증자를 참여를 못할 거라는 기사도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보유하고 있는 신주 인수권을 이제 매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또 시장에 추리할 가능성도 큰데 일단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자이언트 스텝의 지분 한 7% 정도 보유를 하고 있어서 이제 뭐 지분 확보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무상증자는 원래 이제 들어오는 거고 유상증자는 뭐 크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청약을 통해서 이제 지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을 쓰는 것 같은데 일단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연 11월에 한번 3자 배정 유상증자로 이제 1,000억 정도 자이언트 스텝에 투자한다는 기사가 나왔었는데 해명 공시를 통해서 그 부분은 좀 부인을 했고요. 지금 현재 기사를 좀 종합을 해보면은 이런 이제 임원급이나 이제 최대 주주의 신주 인수권을 하이브가 매수를 해서 이제 신주 청약에 참여를 해서 지분 투자를 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확정된 거는 네이버는 이미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참여할 가능성도 존재를 하지만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일단 투자한다는 이야기는 있지만 아직 미정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뭐 유상증자의 비율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비율이면 뭐 네이버도 그렇게 크게 부담 없이 참여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중요한 거는 최대 주주들이 참여를 하지 않는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물량에 대한 부담으로 이런 소식들이 주가에 미칠 영향이 뭐 상승의 재료가 된다라고 네. 확언하기 쉽지 않다. 네, 그죠. 네, 아무래도 최대 주주가 참여 안 한다는 건 두 가지거든요. 정말 이제 현금 여력이 없어서 참여를 못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어느 정도 지분이 너무 확보가 돼 있어서 굳이 이제 참여를 안 해도 되겠다라는 말씀인데 보통 웬만하면 참여를 잘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최대 그래요. 주주의 유상증자 참여를 안 하는 거는 보통 시장에서 악재로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이 메타버스 관련 주식을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관련주들의 흐름이 참 좋아요. 저희 지난주에도 좀 봤었던 SNK가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고 썬데이토즈, 액토즈 소프트, 넵튠, 펄어비스, 카카오게임즈 등 게임주들을 필두로 한 메타버스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눈에 띄는 것이 신세계 INC가 메타버스 관련주로 언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저희 정태근 팀장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아니, 유통회사가 무슨 메타버스입니까? 뭐 BGF 리테일도 하지 않습니까? 메타버스 사업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그러니까 그 결국 메타버스는 뭐 10월 달에 상당히 뜨거웠던 뭐 NFT와 연결시켜 좀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게임 업체들이 NFT 가장 많이 좀 부각이 되는데 아이템에 대해서 이 보호막을 입히고 보호막의 고유번호를 입히는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결국에는 뭐 유통업체 같은 경우에는 제품에다 바코드 그러니까 온라인 바코드를 입힌다라고 좀 보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너지 효과는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지금 메타버스 관련돼서 지금 진행하고 인수가 한 회사가 민트팟이라는 회사인데 이게 VR 교육 콘텐츠 제작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모르겠습니다. 그 신세계 유통 사업과 같은 시너지 효과는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이 좀 들거든요. 뭐 멀티캠 그 삼성 아시겠지만 삼성 자회사의 멀티캠퍼스처럼 어떤 교육 콘텐츠, 교육 캠퍼스 회사라면 좀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신세계 INC가 물론 이 신세 그룹 내에서 IT 인프라 그쪽과 연관성이 있고 그쪽과 연관된 교육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은 뭐 공감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세계가 추구하고 있는 캐시카우의 어떤 사업과 연결시켜 보게 된다면 아직까지는 그게 큰 연관성은 없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이 부분 제가 좀 더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단순히 회사가 하고 있는 일을 파악해 보게 된다면 큰 연관성 없다고 좀 봐지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쉬운 부분은 시기적인 측면이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진짜 이 메타버스 NFT가 뜨거웠던
10월 달이나 이제 11월 달에 만약에 신세계 INC가 메타버스 한다는 얘기가 나왔으면은 과연 주가가 이 정도에서 끝이 났을까라는 그런 아쉬움도 좀 있거든요. 이게 어찌 보면 테마라는 게 유행인 거지 않습니까? 올해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초부터 계속해서 뜨거웠던 테마가 아시다시피 2차 전지 소재고 2차 전지 소재가 식다 보니까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10월 달에 메타버스 NFT가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뜨거운 또 테마 장세를 이끌었었거든요. 지금은 뚜렷하게 이 바톤을 이어받은 테마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그러니까 시기적인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다라는 거죠. 주가 측면, 사업적인 측면을 떠나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주가적인 측면을 볼 수밖에 없는데 그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시기가 조금 아쉽다라는 말씀도 좀 덧붙여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제가 좀 첨언을 하고 싶은데 네. 첨언은 아니고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타버스라는 산업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했다는 것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뉴스라고 보이거든요. 그 아마존 것처럼 무인 점포를 만든다는 네네. 거예요. 그럴 때 필요한 회사들에 계속해서 신세계 INC가 이 스타트업에 투자를 계속 하고 있다는 말이죠. 네네. 아예 본격적으로 메타버스 시장에 발을 들여놓은 이 회사가 그렇다면 주가에 뭐랄까요? 리레이팅이 될 수 있을 만한 어떤 또 새로운 산업으로의 진출을 알렸다라는 네네. 측면에서 오늘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강세를 나타낸 것은 네. 아닌가. 맞습니다. 맞는데 예. 그 부분도 좀 설명을 드리면 예. 맞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말씀하신 것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이제 기대감이 아니라 이게 숫자로 반영되는 시기로 가야 된다는 말씀으로 좀 들리거든요. 근데 이게 과거에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 모바일 게임.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도 하시는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은 그 썬데이 토즈한지 컴투스 같은 경우도 그 게임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그 모바일 게임이 처음 출시를 하게 되면서 네. 그 기대감으로 해서 2012년도 주가 큰 폭의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기대감에 의한 상승이 싣고 난 이후에 2년간 쉬었다가 2014년도에 잘 아시겠지만 썬데이 토즈 같은 기업들이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를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기대감에서 이게 숫자로 반영되게 되면서 또 2차 랠리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드냐면은 메타버스가 끝났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메타버스란지 NFT가 결국에는 제가 볼 때 디파이 쪽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디파이는 다음에 기회가 될 때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메타버스 그리고 NFT 시장이 열리게 되면서 거기에 그런 어떤 기대감을 어떤 주가 상승은 10월 달, 11월 달 나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말씀을 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이 메타버스가 어찌 보면 지금의 유통 사업처럼 온라인 사업처럼 그러니까 지금의 이커머스처럼 이게 사업으로 어떤 숫자가 반영되는 시기가 오게 된다라면 그때 가서는 말씀하신 대로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조금 전에 모바일 게임을 예를 드렸듯이 이 또 유튜브에 또 오해하신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이거랑 같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실 것 같은데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기대감에서 숫자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주가에 어떤 파동이 있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 사업이 기대감에서 이게 진짜 그러니까 테마에서 산업으로 연결되는 그 시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테마하고 NFT 예. 그러니까 메타버스하고 NFT 같은 경우도 지금은 산업이라기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유행이고 테마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진짜 사업으로 갈 거거든요. 사업으로 가게 되면서 중요한 건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돈을 버는 시기가 나중에는 오겠지만은 그게 모바일 게임처럼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대한 부분들은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네. 2차 전지도 예전엔 테마였어요. 근데 이게 지금은 언제요? 2014년이요. 아. 2014년 15년 그때 네. 테마였어요. 화내지 마세요. 물어본 거예요. 아, 그래 죄송해요. 2차 전지 정말 지금 네. 대세기 때문에 테마였다는 게 약간 네, 그때는 네. 테마였다가 지금은 예, 예. 아시겠지만 예. 에코프로벤 같은 대단한 회사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맞습니다. 제가 자꾸 예를 드는 건 네. 이게 어찌 보면 제 의견도 중요하겠지만 네. 이 과거 예를 들어드린 게 좀 더 이해가 좀 더 쉽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일단 언급을 좀 드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서울시내 전광판의 모든 그 컨텐츠가 메타버스더라고요. 네, 지난 주말에 서울 시내를 다니면서 느낀 것입니다. 메타버스는 이제 시작입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직접적인 투자 아이디어로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도 저희 정태근 팀장께서도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다음 이슈는 오늘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이 강하진 않습니다만 제약바이오주의 흐름이 좋습니다. 그중에서도 넥스트 사이언스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코로나 백신인 나노코박스에 대한 안정성이 확인됐다는 소식에 이 나노젠 지분을 보유한 넥스트 사이언스의 주가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짝 상승일까요? 아니면 계속 좋겠습니까? 예상치 못한 오미크론 변수로 제약바이오주가 끝난 줄 알았던 불꽃이 다시 튀겨지고 있습니다. 두 분의 의견 듣겠습니다.
넥스트사이언스 주가 반짝이겠습니까? 네, 저희 김진만 팀장께서는 반짝 맞다. 두 분 모두 제한적인 상승을 얘기를 해주고 계시네요. 자, 네. 왜 반짝 상승으로 보시는 겁니까? 저라면은 그 백신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되게 애매하게 나왔습니다. 표현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수치가 나왔다가 아니라 그냥 안정성과 직접 보고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이제 발표를 이제 최종 확인했던 굉장히 말이 모호한 게 지금 일단은 굉장히 발표 이전에 먼저 사전적으로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와서 발표를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지금 임상이 끝난 상황이어도 지금 그 관련 백신에 대해서 맞을지 안 맞을지 니즈가 있을지가 좀 불분명한 상황에서 이제 막 데이터가 조금씩 나왔다 긍정적이다라는 그런 백신을 저는 이제 시장에서 니즈가 과연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점을 먼저 제기하고 싶고요. 일단은 먼저 백신 선두주자인 뭐 화이자나 모더나의 백신을 제외하고 지금 이제 주말에 노바백스 이제 백신이 WHO 긴급 승인이 난 상황인데 두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화이자나 모더나는 mRNA 백신이고 노바백스는 단백질 재조합 방식으로 만든 백신입니다. 저라면은 만약에 우선적으로 따지면 저는 노바백스의 백신을 먼저 우선적으로 볼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동남아 쪽에서는 워낙 날씨가 덥다 보니까 이제 콜드 체인을 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mRNA 백신은 상대적으로 접종률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제 글로벌적으로 이제 노바백스의 승인이 WHO에 나왔고 만약에 EMA 즉 유럽의약청과 이제 기타 여러 가지 나라에서 승인이 나게 된다면은 노바백스의 백신이 아마 주 백신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은 타 백신에 대해서는 이제 백신의 수요가 떨어져서 이제 뭐 물량이 없어서 맞는 시대는 어느 정도 지난 것 같고요. 네. 이제는 백신의 안정성과 효용성, 그다음에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방어력까지 지닌 백신이 먼저 나와야지 시장에서 니즈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이제 지금 몇 가지 백신들이 뭐 있습니다. 뭐 러시아 백신도 그렇고 중국 백신도 그렇고 이미 상용화된 백신도 있는데 실제로 시장에서 수요는 굉장히 적습니다. 왜냐면은 굳이 그 백신을 맞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팩트로만 말씀을 드리면은 이 베트남의 나노젠이 개발한 백신이 과연 시장에 니즈가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넥스트 사이언스가 역시 오늘 두 자릿수의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면서 20%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글로벌 오미크론에 따른 이 백신주의 상대적인 수혜 이런 종목에 투자할 만할지 두 분은 어떤 종목에 주목하고 계시는지 좀 듣고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신주를 매수한다면 어떤 종목이겠습니까? 저희 정태근 팀장께서는 한국 BNC, 김진만 팀장께서는 SK 바이오사이언스 정말 꾸준하게 네. 계속 강조를 하고 계시는군요. 한국 BNC는 어떤 논리로 접근을 하고 계십니까, 팀장님? 순수하게 그 주가 측면에서만 좀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뭐 그 이전에 그 종합적인 의견을 드리면 백신주를 접근한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매력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바이오 섹터 내에서 2주 전부터 이 코로나 이 테마에서 그러니까 바이오 섹터 내에서 이 코로나 섹터에서 전반적으로 임상 파이프라인 쪽으로 지금 조금 무게 중심이 옮겨가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년 1월 달에 열릴 또 JP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런 식 주목을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이 코로나 테마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올 초까지 너무나 좀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거는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백신 긴급 사용 승인 임박 이 소식으로 나오게 되면서 단기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 BNC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나노코박스 요것처럼 안트로키노놀이라는 이 백신이 또 이제 그 긴급성이 임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보게 된다라면 한국 BNC도 아마 조금 전에 우리가 짚고 있는 넥스 사이언스처럼 단기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좀 판단했고요. 그래서 단기 반등에 의한 그 목적에 의해서 접근을 하게 된다라면은 조금 더 차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한국 BNC가 의미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했고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백신 관련주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의견을 제 의견을 지금 제시하자면은 저는 접근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신 쪽보다는 앞으로 이제 내년에 열릴 일상 파이프라인 쪽과 연관된 종목 쪽을 보는 게 조금 더 승산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차트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매력 있는 자리다라고 느꼈거든요. 매물도 뚫었고
네, 지금 윗꼬치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는 것이 네. 오늘도 9% 넘게 오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사실상 백신주 투자는 아주 권유하지는 네네. 않으신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저희가 여러 번 강조를 드린 바 있는 네. 것 같습니다만 혹시 전략상의 변화나 목표가 수정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그 목표가는 그대로 일단 30만 원 이상까지는 볼 것 같은데 네. 이제 그 WHO 승인이 났고 그다음에 유럽의약청 그다음에 국내 같은 경우 국내 식약처 승인이 남았는데 이 부분이 일단 올해 승인이 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WHO 승인이 먼저 났기 때문에 뭐 절차상 크게 문제가 없다는 그런 의견도 대다수가 있기 때문에 위탁 생산을 맡고 있는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 현재 주가는 이런 노바백스의 생산량을 제외한 상황 주가가 현재 지금 주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일단은 자체 백신 같은 경우에 좀 시간이 딜레이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 테스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더 구체적인 연구 결과가 필요하다 그래서 약간 딜레이가 되는데 내년 초 상용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일단은 백신주를 왜 봐야 되냐면은 전체적으로 부스터샷 때문에 니즈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즉 피크아웃 우려가 있었지만 그 피크아웃이 조금 더 연장이 됐던 그런 상황이고 만약에 추가적인 변이 바이러스가 생긴다면 지속적인 부스터샷을 계속 맞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백신 즉 이제 CMO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밸류 체인을 갖춘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봐도 된다라는 그런 의견으로 SK 바이오사이언스를 한번 추가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신규 매수도 가능하지만 일단 기보유자분들께서는 30만 원 이상까지는 충분히 봐도 괜찮은 자리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SK 바이오사이언스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두 분을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런 좋은 점도 나쁜 점도 있다라면서 종합적인 고려로 합리적인 판단을 하시는데 충분히 도움을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방송 필기하면서 보시는 분들도 있으시대요. 여러분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중요합니다. 자, 오늘도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알파프로 투자전략팀의 정태근 팀장, DB금융의 김진만 팀장이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